삼성전자도 드디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규모의 3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어떤 면에서 득이고 어떤 면에서 독일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보조금 우선 규모가 눈에 띄는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칩스법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법을 만든 이후에 나갔던 보조금 금액 중에서는 미국 기업인 인텔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대만 기업인 TSMC가 2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3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보다 3배가 커졌다. 예상보다 큰 보조금을 미국이 그냥 주지 않잖아요. 보조금 주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기존 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결국은 미국이 이제 보조금 미끼로 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 게 먹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특별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전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오늘 삼성이 미국에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한미 동맹과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미국에 투자하라의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에도 보조금 얘기가 없습니다. 백악관 발표는 삼성이 미국에 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노리는 판은 결국은 보조금 미끼로 엄청난 삼성의 투자를 끌어냈다고 성과를 홍보한 거군요. 끌어왔다. 그래서 삼성의 이제 투자를 끌어오면 결국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이 반도체의 미국 투자는 단순히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떠나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산업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 핵심 안보의 소재인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완전히 달성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의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삼성이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지금 표에 보면 보조금이 3등인데 투자한 금액 대비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가장 많네요, 저 셋 중에는. 예, 14%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에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투자금 대비 왜 많이 받았을까? 그만큼 삼성이 미국에 투자 들어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투자하기로 한 시설들 거기에는 3나노의 최현재 첨단 제품까지도 들어간다. 2나노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만큼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첨단 제품을 미국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TSMC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은 첨단 제품도 상당수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요, 박사님? 그것은 양측이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까지 공개하면 이제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나노까지 하는지까지는 안 나왔다. 네, 좀 민감하죠. 그러나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2나노까지도 미국에서 생산을 가능하다. 르몬드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삼성전자의 투자는 미국의 판을 바꾸는 것이다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에 감으로써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떤 이득과 어떤 손실이 있느냐. 우선 미국에서 건설하면요. 미국에 있는 패블리스들하고 직접 거래하면 거래 코스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미국서
만들어내는 매출은 우리나라 수출에 안 잡혀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GDP에도 잡히지 안 않죠. 잡힙니다. 그냥 미국 기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내면 그 이득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금 형태로 경상수지의 보는 수지의 흑자를 늘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공짜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데에 대한 조건, 이걸 다시 한번 CG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주목이 되는 게 초과 이득을 달성하면, 만약에 삼성이 미국에서 이득을 얻는다? 그 이득의 75%는 미국 정부와 공유한다. 미국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나도 그 돈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장비, 어떤 원료를 쓰느냐, 이것을 일일이 상무부에 보고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대부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순간부터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 관해서 삼성은 중국과 일체 공동 연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금지. 그 다음에 또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10년간 5% 이상 증설을 하지 못한다. 이런 독소 조항까지도 체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중국에서 뭐 사업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삼성과 중국은 뭐 의절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들어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을 얻는 대신에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는 뭐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요, 중국 내 공장 시설 10년간 5% 증설 금지 저조항은 지금 TSMC나 특히 인텔 같은 건 중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저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삼성보다 좀 적게 받아도 공장을 더 증설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저조항까지 하나 더 걸린단 말이죠. 특히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매출 비중이 삼성은 약 40% 되는데, 반도체가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기술의 진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 제품을 들어가야 되는데, 첨단 제품의 경우에 10년간 5% 증설을 못한다. 그러면 2년에 1% 이상 증설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잃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조금 몇 푼 받는 것에 몇 푼은 아니죠. 물론 크죠. 거기에 왜 그렇게 크게 초점을 바꾸고 마치 미국의 언전이라도 받는 듯이, 그 보조금은 한국으로 단 한 푼도 들어오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한꺼번에 주는 돈도 아닙니다.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기성고를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10% 투자했어? 그럼 그중에 보조금 주기는 한 10% 가져가. 이런 식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보조금 독소 조항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어려운 게, TSMC나 인텔이 거기서 사업을 하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또 본격적인 그 현지 영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삼성의 고육주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 중국을 사실상 잃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와의 격차는 줄여야 되고 인텔은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특히 인텔의 보조금이 지금 뭐 거의 20조 가까운 금액이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은행 대출까지 포함해서요. 인텔이 문제인데요. 인텔은 그동안에 CPU만을 해왔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요. 선언을 했죠, 한다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1차 벌써 지금 시제품도 내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GPU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텔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TSMC가 시장 점유율 60%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겠다 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인텔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래로 밑으로 위로
양쪽에 협공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독소 조항을 고려를 한다고 해도 안 가기도 참 난감한 삼성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선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얼마나 받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이미 칩스법과 별개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왜 하필 인디애나주일까요? 예, 그 참 주목을 되는 대목인데요. 인디애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주가 아닌데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이게 오데호라는 미국의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예? 5명의 대호가 있어요. 커다란 호수가 있거든요. 오데호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오데호는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호수기 때문에 소금기가 없어요. 공업 용수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것. 미국 산업의 중심지예요. 자, 오데호에서 제조업 자동차 이런 게 있어 왔는데 인디애나주가 그동안에 러스트 벨트가 돼가 이제 철강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로 대전환을 하자. 이래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제2의 실리콘밸리를 인디애나주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게 인디애나주가 미국의 스윙 보트 중에 하나예요. 대선을 앞두고 스윙 보트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하는 표다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끌어안아야 될 6개 경합주에는 안 들어가지만 10개 경합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진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도 담겨 있고 또 인디애나주에서 엄청나게 SK에 벌써 자금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인디애나주가 시카고가 바로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카고가 미국의 굉장히 산업 중심지고 재태원 회장께서 시카고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인연도 있네요. 네, 시카고 대학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애나주 그 오데호 옆에 별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시카고와 인디애나주는 같은 경제 문화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인디애나주에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유명한 대학이 퍼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농구도 잘하는 퍼듀 대학인데 이 퍼듀 대학이 전 세계에서 컴퓨터 공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공대 분야가 미국에서 MIT 못지않게 빅4에 들어가는 굉장히 그 엔지니어링이 강세가 돼 있는 학교거든요. 산학 연계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퍼듀 대학에요.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있었죠. 닐 암스트롱. 그 달나라에 네. 제일 처음 갔던 우주인. 그분이 바로 저 퍼듀 대학 출신이에요. 퍼듀 대학에 방문을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대학 한복판에 공항이 있어요. 그게 대학 소유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게 다 대학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퍼듀 대학에서 SK하이닉스에 엄청나게 구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반도체 또는 제조업에 관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시카고 대학과 퍼듀 대학 이런 인맥도 같이 감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지를 두고 한 2년 가까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또 인디애나주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막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소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기업 간의 송사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효성대 코오롱, 코오롱대 효성, 섬유화학업계에 손꼽히는 라이벌이죠. 두 회사가 미래 먹거리 특허를 두고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뭔지 또 대를 이은 두 회사 간 라이벌 스토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박사님, 두 회사가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정면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섬유회사가 전기차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 중에서도요. 전기차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타이어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타이어의 생명이 바로 섬유의 기술에 있습니다. 타이어가 섬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타이어가 자동차에
생명선이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겉에서 타이어 보면 아니 옛날에는 저 타이어를 발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차에 붙어 있는 어떤 뭐 걸어다니는 신발 정도로만 봤지만은 저기에 엄청난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고강도의 타이어 코드라는 섬유가 있거든요. 저게 하나 일종의 나일론에서부터 발전이 된 건데 타이어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차가 굴러갈 때 위에서 많은 무게가 온다든지 속도감이 있을 때 그게 살짝 튀어나와서 강도를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무게에 따른 부담을 저 타이어 코드가 나와서 분산해준. 예, 무게를 줄여주고 또 타이어의 마모도를 결정적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전기차의 생명은 타이어 코드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나일론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그 뿌리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두 회사입니다. 코롱이라는 회사는 코리아 나일론이라는 회사의 줄임말이에요. 코롱. 자, 효성은 원래 그 동양 나일론에서 왔어요. 이 오리엔탈 나일론을 이제 그 줄인 말로 동양 나일론이 됐는데 그러니까 코롱은 한국 나일론, 효성은 동양 나일론. 동양이 더 한국 큰 나일론과 거네요. 동양 나일론의 싸움이었죠. 네. 이게 한평생 회사 창사 이후로 계속해서 나일론 전쟁을 해왔던 겁니다. 효성그룹은 잘 아시는 대로 삼성하고 원래 같이 사업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이제 우리 이제 그냥 갈라쓰자 하면서 동양 나일론에 집중 투자를 했고요. 한국 나일론도 인수했고, 자, 굿이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타이어 코드를 2006년에 인수했고 또 기술 개발도 계속 해왔습니다. 코롱도 마찬가지죠. 코롱도 타이어 코드를 인수하는데 전 세계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가요. 코롱과 이 효성 두 개를 합하면 점유율이 80% 정도 됩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전 세계 전기차 타이어 코드는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두 회사. 자, 이 코롱은 1951년에 삼경물산으로서 일본에서 나일론을 만들다가 54년에 한국에 계명 상사를 만들어서 수입을 했고 1957년에 한국 나일론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77년에 코리아 나일론이라는 이름으로 코롱으로 개명을 했고 2019년에는 인보사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요즘 아토맥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골프 공이 한 번 치면 500야드씩 날아가는 골프공도 섬유인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최첨단 섬유가 들어가게 되면 뭐 그런 면에서 물론 국제적인 너무 많이 나가고 이 때문에 국제적인 공인을 받지는 못한 경기에서는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섬유가 얼마나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 화학과 섬유의 그 어떤 결합. 이게 타이어 코드에 이제 그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 코롱이 우리 특허를 효성이 뺏겨갔어. 이래서 미국 법정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까요, 박사님? 예, 그게 LG와 SK가 배터리 관련 소송을 미국에서 기술 침해 관련해서 소송이 했습니다. 있었죠. 이게요, 미국의 그 특허 소송 법정의 그 요건이 특허 보호가 훨씬 더 미국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이 되는 그러니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이 되는 업체에서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모든 증거를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특허 보호에 앞선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상으로 갔고 바로 SK가 LG 화학에 대해서 배터리 특허 전쟁에서 져서 수조 원을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또 실제로 코롱이 미국의 듀뽕이란 자동차 원래 그 섬유의 원조, 나일론의 원조 회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의 소송은 소송 규모도 크고 또 소송 전쟁도 훨씬 원고 측에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오롱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소송 거는 게 자사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미국에서 걸었다. 사실 근데 이번이 양사의 소송이 처음은 아니고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또 총수그룹 일가 사이에서는 끈끈하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효성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성래 회장하고 또 그다음에 코오롱의 이동찬 회장 이 두 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 동창들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일본에서 대부분 사업을 했고 나일론을 미국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인 미국 듀뽕의 나일론을 이제 한 달이 거쳐서 받아오는데 이게 수입해오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경쟁 관계, 경쟁이 좋은 측면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기술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만 한때는 원수지간으로 또까지 됐어요. 특히 나일론의 원사 수입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형사 고소까지 해서 법정까지 간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좀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전기차 섬유를 둘러싸고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해서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요즘 살짝 주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세적으로 마지막에는 전기차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시장 장악하는 데 또 신경전이 불가피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갈려질 수도 있다. 핵심 먹거리니까. 예, 그런 면에 특히 섬유는 우리나라 오랜 동안 한국 산업의 기간 산업이었는데 여기 또 이 자존심 싸움, 프라이드 싸움도 대단하죠. 그래서 사업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친구도 일단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에도 그 부분은 또 불변의 진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